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최종 변론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두 사건 모두 최종 결과가 3월 중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레 종결이 되고요. 이 헌재는 양쪽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주고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시간 제한 없이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례에 따른 이 조치입니까? 일단 선례라기보다는 이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 이 최종 진술에 관한 규정 등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일에 일단은 서증 조사를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서증 조사라는 것이 증거 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서 이 마무리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후에 이 종합 변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이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들이 이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당 사실관계가 법이나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 정리하는 시간을 2시간씩 각각 구두로 변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마지막으로 이 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국회 측에서는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양 당사자가 각각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두로 이야기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최종적인 이 재판관들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 영상이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또 어떻게 느낄 것인지 이것까지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기일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 서증 조사 과정에서 1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쟁점이 될 사안들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우선 일단 이날에 서증조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서증조사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채택 여부에 대해서 이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각각의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재판소에서 어떻게 뭐 채택 여부를 결정할지에 대한 뭐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언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되고 다만 현재 서증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변론기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재판관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변론기일이 종결이 되면 이 선고를 위해서 이제 재판소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이 지금 현재 8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각각의 헌법재판관이 이 각각의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이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를 하고 이에 대해서 평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서로의 의견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평결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뭐 만장일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견이 나뉜다고 할 때는 다수 의견, 뭐 소수 의견, 또 소수 의견에서도 뭐 반대 의견, 보충 의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이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문 작성까지 완료가 되면 그때 선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선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탄핵 소추 73일 만에 변론은 끝났고요. 변론기일은 총 11차례 열렸습니다. 그리고 16명이 증인대에 올랐는데 이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뭐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네요라고 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시간만 따져놓고 보면 꼬박 48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가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조금 신속한 재판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측에서는 이 부분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이 증인 신문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많은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뭐 증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이 반대로 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특히나 이 사건 자체가 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증인신문이라든지 이 검증 신청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받아들여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정말 법조계에서도 각각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한 어떤 항의의 의미로 이른바 중대 결심을 내비쳤었는데 결국에 실행에 아직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 8차 변론 기일 당시에 이 대리인들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리인단의 집단 이제 총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중대한 결심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어떠한 이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추측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추측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대리인은 결국에는 나의 이 당사자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분 뭐 변론이든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한 검토 결과 아무래도 대리인단의 총사퇴라는 것 자체가 이 결과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다. 결국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모레 있을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취지의 그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일단 이 윤 대통령 측 이 대리인단이 이 법리적인 부분이나 사실관계 정리에 있어서 주장할 부분은 유리하게 증언을 한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인들의 증언들을 강조를 하고 또 이에 뒷받침되는 기록상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국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나와 있는 이 증인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답변한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신빙성에 대한 탄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각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국회에서는 반대의 어떤 입장에서 또 변론을 할 것이고 정철래 법사위원장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국회 측은 어떤 취지의 진술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십니까? 예, 국회 측은 청구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탄핵 사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사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이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이 기록상에 나와 있는 조서상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최대한 현출을 해서 이 재판부에 지금 현재 국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국회 측에서는 탄핵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근거로 했을 때 해당 사실관계가 법이나 헌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다라는 것까지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 법리적인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헌재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발언 시간을 일단은 시간 제한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언 시간을 길게 할수록 유리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시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발언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할 말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발언 시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내용이 실익이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필요가 없는 이 진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일단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증인들 가운데서 이진우 여인영 군 장성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언을 대체로 거부해 왔는데 이 헌재 심판관들이 국회 청문회나 수사기관 조서를 어떤 이 판단의 근거로서 활용할 여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조서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증거 능력은 인정하겠다, 증거로서 채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뭐 신빙할 수 있는지, 이 증명을 할 수 있는 사실관계 증명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다른 사실관계까지도 다 이제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인 신문의 내용 한마디로 판단되는 것도 아니고 이 조서에 한마디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과 함께 뭐 다른
문자 메시지, 하급자들의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녹취 파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과 부합하는지 또 그리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지금 진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 이 진술 거부 과정에서 내가 이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데 진술을 거부한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조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 다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라고 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에 대해서도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각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헌재는 검찰 조서의 어떤 증거 능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평의를 거쳐서 이 능력을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도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국 이거를 인용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헌재에서는 그 조서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 이 검찰 조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봤을 때는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 4차 기일에서 이 증거 능력에 관해서 일단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평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평의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판단에 있어서는 이 헌법재판소법에는 이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이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의 목적에 따라서는 일부 그 기준을 낮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조서의 이 채택 여부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의할지를 봐야 되고, 다만 이 당시에 답변 과정에서는 일단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변동이 있을지는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서 본인을 변호하는 변론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그리고 형사재판을 대비하는 포석이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헌재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또는 피청구인에 대한 어떤 다른 판단을 하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예, 일단 이게 저희가 탄핵 심판 사건과 그리고 형사 사건 이 두 가지가 진행이 각각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동일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가 혼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내란 혐의 같은 경우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 뭐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했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이 부분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이 사형, 무기, 뭐 징역 이런 굉장히 좀 중한 형이 선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사람이 처벌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 형사소송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청구를 한 것이고, 이것은 목적이 이 대통령이 법이나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파면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가, 이 대상이 원하는 결과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형사소송과 유사하게 절차가 진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증인신문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형사소송과 완전하게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법의 이 헌법재판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형사사건에서도 그대로 이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형사사건에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할 사실관계가 어떠한 방향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밝힌 것처럼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해서 본인을 적극 변론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공판 준비 기일 1차 기일 때도 이제 출석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헌재 사건도 이 1차 기일 외에는 계속해서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 사건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것을 병합 심리, 그러니까 공범들과 병합 심리 대신 병행 심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이 병합 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있고 또 다른 주요 사령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령관들이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사령관이 아니라 그 전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 등이 있겠네요. 사령관들은 군 법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형사 합의 25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한 개의 사건처럼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자는 것이 일단 병합 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병행 심리 같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를 다 병행해서 각각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병합 심리를 했을 때 조금 더 이 선고 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병합 심리를 할지 병행 심리를 할지에 대해서 각각 이 피고인들이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일단 공판 준비기일이 여러 차례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이랑 증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 병합 심리로 진행할지 여부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마 다음 공판기일 정도에 이 주장이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6일에 2심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일단 2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5차 공판 기일이고 이 오후에 이 결심 공판입니다. 그래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고 오후에는 이 결심 공판이라고 해서 이 공판 기일을 이제 종결하기 전에 마지막 공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알려진 것은 이 피고인 신문, 현재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문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 구형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형 그리고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또 피고인 측 이재명 대표 측의 이 대리인단이 이 최종적으로 이 변론을 정리하는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 법원에 다시 한번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최후 진술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날 26일에 정해지게 되는 겁니까? 예, 통상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종결을 할 때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날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관측상으로는 다음 달쯤 이제 2심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한 달 정도 기간 내에 형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2월 26일에 종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3월 중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것이 통상적인 한 달 정도의 기간일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짧은 것인지도 봐야 되는 것이, 법원에서는 지금 이 공직선거법 사건의 이 633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3개월, 3개월 그 공직선거법 270조의 규정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 이 재판부에 신건도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재판부에서 한 달의 기간을 그 통상적인 기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속하게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인지도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 공판기일에서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와 그리고 이것이 미칠 결과에 대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소장이라는 것이 이제 검찰에서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 사실관계가 우리가 수사해보니 이런 내용이었고 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공소장의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이 변경된 공소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될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소장의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죄의 근거로서 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통상의 경우에 이 경우에 그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했을 때 결론은 이 검찰 혹은 피고인 측 어떤 측에 좀 영향을 더 미치게 되는 겁니까? 영향의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다면. 제가 형사재판을 해본 결과로는 사실 공소장 변경 여부와 유무죄 여부는 관계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확률상 어떤 경우에 더 무죄 선고가 높다든지 유죄 선고가 높다든지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그 사례가 많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공소장 변경과 관계없이 무죄가 나올 사건은 무죄가 나왔었고 유죄가 나올 사건은 유죄가 나온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어떠한 지금 법원의 그 의중을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거나 또 반대로는 2심에서 이 피선거권 박탈형 이하의 형량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혹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 결과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측에서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상고 제기 기간은 7일이기 때문에 이 선고 이후 7일 내에 상고를 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고를 하게 되면 원심 법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항소 고등법원이죠. 이 고등법원에서 14일 이내 이 사건의 소송 기록 그리고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부분 송부가 되고 나면 대법원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20일 내에 이 상고를 제기한 측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상고 기록 접수 통지를 보내게 되고, 상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이때부터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받은 상대방이 또 10일 이내에 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접수 통지라든지 물리적인 시간의 소요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의 시간을 허용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앞선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 같은데, 통지서를 상고가 됐을 때 통지서를 늦게 접수를 받거나 피고인 측에서 이럴 경우에는 재판이 또 지연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까? 예, 이 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에 대한 송달이 늦어진다거나 했을 때 법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저희가 아무래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당장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헌법 84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는데, 이 헌법 84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내용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과거부터도 법적인 쟁점이 됐던 것이 이 소출을 받지 않는다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를 판단을 1차적으로 하는 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해봤는데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확정적인 판결을 내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소출하는 것이 이 기소, 결국에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보내는 것만 의미를 하는 것인지, 법원에 보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소취 이후에 재판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소출받지 않는 것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이 사건들은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소 이후에 이 재판까지도 다 정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부분이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서 이 헌법의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중단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추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석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게 헌법이지 않습니까? 헌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이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